어느 조용한 마을에 철학을 몹시 사랑하는 청년 도균이 살고 있었습니다. 도균은 칸트의 철학을 깊이 연구하며 특히 선언적 조건이론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론을 쉽게 설명하고자 특별한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모인 날 도균은 마을 회관에 모인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커다란 상자가 들려 있었죠. 그는 상자를 높이 들어 올리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상자를 통해 칸트의 선언적 조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중들은 호기심에 가득 차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도균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어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다양한 장난감 블록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 블록들은 마치 우리의 경험과 같습니다. 우리는 블록들을 가지고 집을 짓거나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가능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도균이 질문을 던지자 사람들은 저마다의 생각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손을 들고 답했습니다. 블록은 평평한 바닥이 있어야죠. 네, 맞습니다. 도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선언적 조건입니다. 바닥은 블록을 쌓기 위한 선언적인 조건입니다. 우리가 블록을 이용해 무엇을 짓기 위해선 먼저 바닥이 필요하죠. 이에 그는 바닥을 상징하는 큰 나무판을 꺼내어 그 위에 블록들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공간과 시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공간과 시간 같은 틀이 필요합니다. 그는 관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블록으로 탑을 쌓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자, 여러분, 블록을 쌓기 전에는 바닥이 필요하듯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경험하기 위해선 미리 준비된 틀이 필요합니다. 선언적 조건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경험도 제자리를 찾을 수 없죠. 마을 사람들은 도균의 설명에 감탄했습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시간과 공간의 중요성을 새롭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만날 때마다 도균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웃곤 했습니다. 도균은 마을 사람들에게 복잡한 철학적 개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일상의 경험 속에서 철학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그 후로도 도균은 다양한 철학적 개념을 재미있는 방식으로 풀어내며 마을 사람들과의 교감을 이어갔습니다. 마을은 더 이상 단조롭지 않았으며 모두가 철학의 재미에 빠져 새로운 일상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도균의 약간은 괴짜 같았다. 그러나 따뜻했던 철학 설명은 마을에 잊혀지지 않는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그리스의 작은 마을에 에우리피데스라는 이름의 젊은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에우리피데스는 항상 세상의 진리를 찾아다니며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청년이었죠.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의 덕에 대해 공부하면서 이를 자신의 생활에 적용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에우리피데스는 마을 축제에 가게 되었습니다. 마을 광장에는 각종 먹을 것이 즐비했는데 그 중에서도 대왕 문어구이가 가장 인기였습니다. 에우리피데스는 육중한 문어가 구워지는 냄새에 끌려 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문어구이를 차지하기 위해 줄을 서 있었고 그 중에는 그의 친구들이 몇몇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에우리피데스는 배가 아주 고팠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의 덕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과도한 욕망에 빠지지 않는 것이 덕이 아닐까? 그는 생각했죠. 그래서 그는 가장 적당한 양의 문어만 먹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옆에 있던 친구 알렉산드로스는 이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문어를 잔뜩 집어들고는 이 정도는 먹어줘야 삶의 즐거움이지 하고 외치며 스스로를 문어로 도배하다시피 했습니다. 축제가 끝났을 때 알렉산드로스는 배탈이 나서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에우리피데스는 축제를 즐기면서 적당량을 섭취했기에 체한 것 없이 축제의 끝까지 즐길 수 있었죠. 그는 이것이 바로 중용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저녁 에우리피데스에게 또 다른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마을의 장로가 그를 불러 젊은이 우리 마을을 위해 밤늦게까지 경비를 써줄 수 있겠느냐? 라며 부탁했습니다. 에우리피데스는 장로의 요청에 과도하게 응할 의무가 있는지 고민했죠. 그는 중용의 덕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장로에게 저는 기꺼이 경비를 서겠습니다만 최상의 상태로 내일도 봉사할 수 있도록 몇 시간만 맡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결정을 통해 에우리피데스는 자신의 체력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고 마을 사람들로부터도 높은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자랑스러워했으며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도 에우리피데스는 모든 일에 있어서 중용을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는 과도함과 부족함 사이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잡으며 각 상황에 맞춰 적절한 행동을 찾았죠. 그의 철학적 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지혜로운 에우리피데스라는 별명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에우리피데스의 이야기는 결국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우리 모두는 삶이 여러 갈림길에서 중용을 찾고자 노력하며 그것이야말로 인간답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문어구이 한 접시가 그 길을 알려줄 수도 있다는 재미있는 교훈과 함께 세 번째 이야기. 한때 작은 마을에 행복이 정원이라는 전설적인 카페가 있었다. 이 카페는 단순히 음료를 제공하는 곳이 아니었다.
들어서는 순간 사람들은 자신이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깊은 위안과 만족을 느꼈다. 그 비밀은 카페의 주인인 밀씨가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제공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카페의 메뉴판에는 다른 곳과는 달리 행복 점수가 기재되어 있었다. 각 음료와 디저트는 소비자가 느끼는 쾌락이 깊이에 따라 점수가 매겨져 있었다. 예를 들어 달콤한 초콜릿 케이크는 맛있긴 했지만 일시적인 쾌락을 제공하여 행복 점수가 3점이었다. 반면 긴 여운을 남기는 허브차와 함께 제공되는 철학 서적 세트는 8점이었다. 밀씨는 손님들의 경험이 단기적인 쾌락을 넘어서 지속적이고 고상한 행복을 추구하도록 돕고자 했다. 어느 날 사라라는 젊은 여성이 카페를 방문했다. 그녀는 회사 일에 지쳐 삶의 기쁨을 잃어버린 상태였다. 카페의 소문을 듣고 마지막 희망이라는 심정으로 찾아온 것이다. 메뉴판을 보고 망설이던 그녀에게 밀씨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진정한 행복은 단순히 순간의 달콤함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느껴지는 충만함에서 옵니다. 밀씨의 제안으로 사라는 지혜의 차를 주문했고 차가 나오기까지의 시간 동안 그녀에게 한 권의 책을 건넸다. 그 책은 삶의 의미를 심도 깊게 탐구하는 내용이 담긴 철학의 즐거움이었다. 처음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읽기 시작했지만 점점 그녀는 그 책에 빠져들었다. 차는 묵직한 향과 함께 천천히 그녀의 감각을 일깨우며 깊은 여운을 남겼다. 몇 시간이 지나고 사라는 눈빛이 달라진 채 책에서 고개를 들었다. 신기해요. 그녀는 밀씨에게 말했다. 그냥 차 한 잔 마신 것뿐인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책 속의 내용이 제 삶에 대한 관점을 바꾸어 놓은 것 같아요. 밀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것이 바로 공리주의의 정신입니다.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닌 지속 가능한 행복을 찾는 것이죠. 이곳에서는 그런 행복을 위한 음료와 지혜를 제공하려 합니다. 그 후로도 사라는 수시로 카페를 찾아왔다. 그녀는 다양한 행복 점수 높은 메뉴를 즐기며 삶의 참된 가치를 다시 한번 음미하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 또한 밀씨의 카페에서 제공하는 깊고 진정한 행복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며 더욱 많은 이들이 카페를 방문했다. 이야기의 교훈은 명확했다. 단순한 쾌락이 아닌 질적 가치가 높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밀씨의 카페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였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점차 마을을 넘어더 넓은 세계로 퍼져나갔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고대 그리스의 한 작은 마을에 아주 특별한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존재로 여겨졌는데 그 이유는 이 나무 아래에 앉아있으면 어떤 질문이든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데아의 나무라 부르는 이 나무는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였고 그들은 나무 아래에 모여 토론하고 고민을 나누며 삶의 의미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나무 주변은 항상 그림자로 가득했지만 누구도 그 그림자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의 그림자라고 믿었으며 나무가 보이는 것 이상의 진실을 감추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곤 했습니다. 그 마을에 살던 소피아라는 소녀는 이 나무에 대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호기심과 경외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는 이데아의 나무가 가진 비밀을 풀어보고 싶었고 그래서 어느 날 밤 모든 이들이 잠든 사이 혼자서 나무 아래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나무를 희미하게 비추는 가운데 소피아는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자신의 마음속 깊이 있는 질문에 집중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진정한 세계일까? 아니면 단지 그림자일까? 그때 그녀 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나무의 그림자가 서서히 형체를 띠며 마치 미지의 세계로 통하는 길처럼 변모해갔습니다. 소피아는 마치 꿈결을 걷듯 그림자 속으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서 있었습니다. 이곳은 현실 세계와 비슷하면서도 더욱 선명하고 찬란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무의 잎사귀 하나하나가 투명하게 빛나면서도 변하지 않는 강렬함을 가지고 있었고 공기 중에 떠도는 향기는 소피아의 모든 감각을 일깨웠습니다. 그곳에서 소피아는 이데아의 세계에 존재하는 자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변화하지 않는 진리와 완전한 형태에 대해 설명해주며 현실 세계의 모든 것이 이 완전한 형태의 입을 완전한 모방일 뿐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소피아는 마치 이데아의 나무 아래에서 배웠던 것들이 하나의 실체를 이루고 있다는 느낌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소피아는 마을로 돌아왔고 자신이 보고 느낀 것들을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소피아의 이야기는 점차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통해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이데아의 세계가 지닌 가치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나무를 단순한 신비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을 넘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자 노력하게 되었고 이데아의 세계를 향한 철학적 탐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나무는 더 이상 단순한 나무가 아닌 생각하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상징이 되었고 소피아는 그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 작은 스승이자 안내자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인생의 그림자를 넘어 이데아의 빛을 찾아 나가는 여정을 이어가도록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